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3%가 빠지고 그랬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익 추정치 자체가 막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만큼 나쁘진 않고 좋은 기업들도 많고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적이 나쁘지 않겠느냐. 추정치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었는데 주가에 영향을 줬었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버리니까는 지금의 영역은 저는 공포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전쟁이 마치 무조건 확전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인플레가 무조건 잡히지 못할 것이다. 금리가 앞자리가 바뀌면 무슨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과잉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86번가 정광우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뭐 이슈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앞서서도 좀 간단하게 쭉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는데 일단 파월 의장의 FOMC 2주 앞두고 했던 공식적인 발언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겁니까? 간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시장에서는 간밤에 네.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이 과연 그 이제 연준 위원들이 11월 FOMC를 앞두고서 토요일부터는 그 이제 침묵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간밤에 있었던 파월 의장, 이제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네. 그때 뭔가 힌트를 더 혹은 이제 시장에 대해 가지고서 평가를 내려주지 않을까와 같은 것인데, 근데 사실 이제 내용만 봤었을 때에는 그 일단 뭐 이제는 충분히 좀 금리를 올려놓은 일단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서 양방향 위험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금 매파적인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면 그 부분도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뭐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양호하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비둘기적인 부분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어쨌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좋다. 그러니까는 본인들의 그 이제 목표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제가 보일 때는 일단은 그 이제 그 사실 연준 위원들도 몇 년 뒤에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확신해가지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가장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바로 다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인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거의 이제 동결이 확실시 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가격 반영이 다음 이제 11월 회의에서 동결로 99% 확률로 올라갔다. 이렇게로 보입니다. 이게 2년물이 내린 거에 영향을 준 겁니까? 네, 단기물에는 아마도 이게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반대로 근데 장기물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부분은 또 그 전쟁 쪽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간밤에는 또 이스라엘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이란이나 이쪽 지역에 관해 가지고서 좀 텐션이 올라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미사일이 이제 그 쏘아져 올린 것을 뭐 미국에서 격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유가가 또 좀 올라가게 되고 그런 점들이 결국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이 장기 고착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앞서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에서 양쪽을 다 발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제약적인 수준에 올라온 건 맞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그 금융시장에 충분히 엄청나게 영향을 줄 정도로 제약적인 그런 수준이냐에 대한 평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 기간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의 코멘트가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은 시장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높아진 금리가 대단히 오래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뭐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기금리 쪽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뭔가 연준에서 대단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혹은 시장에서 뭔가 가령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처럼 뭔가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한번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계속 체크해보자는 식의 움직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오늘 몇 bp 올라가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코멘트나 이런 것들이 크게 별다른 게 없네.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뭐 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은행 자기 자본에 별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네.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니 그러면은 여기에서 금리가 더 올라가도 되나, 그런 베팅성의 성격도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이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확 올라간 이후에는 연준의 위원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그 실질적으로 실제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 채권 금리가 올라간 영향이 그로 인해 가지고서 본인들이 실제로 기준금리를 올린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라간 것이 역사적으로 본인들이 할 일을 대신해 줬다. 즉 기준금리를 한번 덜 올려도 된다. 뭐 이런 이제 어찌 보면은 현실하고 본인들 정책 간의 명확한 상관관계하고 공식까지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라는 거는 이게 그 인플레가 높아가지고서 잘 못 잡을 것 같아서 연준이 높은 금리로 갈까 그러면은 시중금리가 더 올라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연준 정책을 조금 이제 비둘기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요 논리가 나오고 조금 금리가 내렸었어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소매 판매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 심리가 시장 심리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는 중립금리 논쟁을 이유로 들어서 장기금리가 올라갈 때 올라가야 되는 당위성을 얘기를 했다라는 네.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제 다른 쪽의 이야기들, 그러니까는 그 이제 연준에서 어떤 행동을 장기간 할 거야라는 것보다도 더 많은 부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기간 프리미엄에 대해 가지고서 일부에서 아니 이제 뭐 시장에서 워낙 이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네. 원래는 이제 그 단기채보다 장기채를 가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에 대한 프리미엄이다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을 텐데, 사실 근데 이거는 계산하는 것 따라서 상당히 힘들고 이거를 이제 그 공식을 만든 분들조차도 요거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함부로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는 요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은 미국이 지금 부채가 많은데 계속 해가지고 이 부채 많은 구조 계속 과연 가능할까라든지, 아니면 정말로 또 일각은 그것도 있죠. 인플레가 진짜로 여기에서 안정화가 될 수가 있을까 등등등을 들어가지고서 이제 장기채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결국에는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시장의 데이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고용 쪽에서, 사실 고용 쪽에서 헤드라인 숫자, 그러니까는 월간 고용 순증을 빼고서는 모두가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월간 고용 순증이 센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뭐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서 구인이직도 마찬가지였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온 것도 보게 되면은 뭐 주거비 요인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그 주거비가 진짜 다시 뛰면 어떡하냐, 이렇게도 걱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연준은 어쨌든 이제 시중금리 올라가는 게 본인 기준금리 올라가는 거에 영향 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럼 사실 11월뿐만 아니라 일단 연내에는 본인들이 점도표는 그렇게 찍었지만은 네. 인상 확률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게 정책 결정하는 연준의 입장이고,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으면 그러면은 그 이제 데이터가 나와가지고서 채권 금리를 꺾을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아마 그러면은 그럼 우리도 반응을 하겠다. 뭐 그런 일종의 그런 뭐 삿바 싸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둘기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을 굳이 나누자면 그렇게 이렇게 나누고 매파적으로 좀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눠본다면 사실 매파적 발언의 개수가 조금 더 작더라고요. 그런데 힘 같은 경우는 이 발언이 조금 더 힘이 세지 않았나, 시장에 뭐랄까요, 영향력, 충격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 발언이 뭐냐면, 지속적인 추세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거나 노동시장 긴축이 더 둔화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진전될 수도 있고 통화정책을 더 긴축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공포심이 이렇게 만연해 있을 때 시장에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경제 한 구석이 어쨌든 좀 둔화 흐름, 좀 격하게 말하면 약간 망가져야만 뭐 이렇게 된다는 건가,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걸 기다린다는 건가, 이런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의 심리가 네. 뭐 한쪽에 쏠려 있을 때는 네. 그쪽에 이제 그 발언이 나올 때에 네. 더 격하게 반영을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거의 그 충분히 제약적인 금리 수준에 와 있는 상황에서 네. 양방향 위험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비둘기적인 얘기, 매파적인 얘기를 섞어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하고 똑같은
발언이 사실 지난 FOMC 회의 끝나고서도 얘기를 했었고 양방향 위험을 얘기할 때는 늘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양방향 위험이다라는 거는 일단 그게 나온 것 자체는 연준에서는 더 이상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양방향 위험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얼마나 길게 갈 거냐만 남은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받아들일 때는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매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또 다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로 가고 있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원래는 같은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왜냐하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2018년 사례나 네. 아니면은 테이퍼링에 2013년도에 들어가기 직전에 발언들을 소개를 드릴 때 보게 되면 본인들의 심리는 왼쪽으로 가 있는데 어쨌든 왼쪽 오른쪽 발언을 같이 소개를 해주거든요. 그거 자체가 가령 오른쪽으로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왼쪽 오른쪽을 다 소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왼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사실 대단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그때에도 늘 해왔던 오른쪽 얘기도 갑자기 신경이 되게 쓰이게 되는 그런 해석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의 파월 의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아무런 여지를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약에 이번에 나온 데이터가 너무나도 참기 힘들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인플레를 잡기 위해 철퇴를 가야 되겠어.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하게 되면은 11월 회의도 이제 인상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아마 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단은 우린 11월은 동결은 거의 확정적이고 데이터를 몇 개 더 보고 할 텐데, 근데 양방향 위험을 다 고려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을 보게 되면 매파적인 걸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되게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특히 장기 금리를 가지고서 지금 움직이는 거를 보게 되면 어떤 면에선 더 이상 연준의 발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도 느껴져요. 그러니까는 연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몇 년 뒤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어라는 거를 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는 시장에서는 그것조차도 영향을 못 줄 거야라는 식으로까지도 지금 좀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인데, 저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뭐 2%가 안 되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인플레 목표는 2%고 뭐 1.5에서 2%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럴 때에 흔히 말하는 실질 중립금리를 한 0.5에서 1 정도를 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인플레가 3%로 되는 거를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질 중립금리 2%도 이제 이거를 기정사실화해서 5%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10년에 대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제가 그게 확실히 아니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이 틀렸어요. 그게 아니라 그것 자체는 불확실성의 영역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냐 이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요 금리는 저는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은 근데 반대 방향으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을 만하게 지금은 대단히 쏠려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 매파적인 건 오히려 그냥 다 상관없고 매파적인 발언을 오히려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거 조금만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네. 이제 어제 우리나라도 금통위가 열렸잖아요. 뭐 결정은 어쨌든 뭐 동결이 나왔고, 근데 시장에서는 이번 우리나라의 금통위에 대해서도 자꾸 이제 시중금리가 일단 올라갔으니까 매파적인 부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주변의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게 되면 이번 금통위가 열리기 직전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뭐 좀 더 매파성이 나오지 않겠냐. 왜냐하면 뭐 시중금리도 많이 올랐고 미국도 많이 올라갔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이제 한미 금리 차도 신경 안 쓸 수 없고 환율도 올라갔는데 매파적인 얘기를 쏟아내지 않겠느냐. 그럼 매파적인 게 뭐가 나올 것 같냐라고 하면 혹시나 요번에 결정은 동결로 하지만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한국판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가 있잖아요. 3개월 뒤에 대해서 예상하는 그거를 뭐 0.25가 아니라 더 높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물가 전망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인데
실제적으로 나온 거는 전원 찬성, 전원 이제 의견이 만장일치로. 일치였었고, 네. 그 다음에 오히려 그 한국판 포워드 가이던스는 6분이 원래 계속 해가지고서 향후에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분에 한 번 더 올려야 된다. 한 분은 인하이 상황에 그랬죠. 따라서 네. 내려야 될 수도 맞아요. 있다. 그건 이제 최악의 상황을 사실 네네. 가정한 거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게 뭔가 부비 트랩인데 네. 넘어간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물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원론적인 수준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유가가 올라가고 환율 올라간 것 때문에 수입 물가 올라가고 우리가 물가 목표 달성하는데 이 같은 환경이 계속 이어진다면 물가 목표 달성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사실은 조절하기는 어려운 요소들이거든요. 유가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그거를 키워드로 삼아서 물가 전망이 한국은행이 마치 바뀐 것처럼 해가지고서 매파적인 부분을 바로 캐치를 해내서 뽑아내는 걸 보면서 시장은 그 매파적인 구석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게 왜요? 사실 왜냐하면 네. 그게 이제 저희도 사실 주식 볼 때 그런 게 네. 올라가고 있으면 좋은 얘기 하고 싶고 내려가고 있을 때는 이제 안 좋은 이야기라고 왜냐하면은 바보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을 때에 지금 이제 만약에 올라가는 게 버블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아니 당신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르는 주가 오르는데 당신 틀린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양다리를 걸치게 되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되겠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뭐 결국은 좋아지지 않을까요? 얘기를 하면 당신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졌잖아. 당신 틀렸어. 라는 이야기를 바로 듣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난의 강도라는 것은 사실은 높아요, 사실. 굉장히 비난의 강도 높고 그런 것들을 체험적으로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굳이 반대되는 듯한 모습은 최소한 겉으로는 안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늘 몰려다녀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오늘 금리가 올랐네 이유가 뭐야? 근데 오늘 발언에선 특별한 건 없었는데라고 하면은 야 그러면 시장이 바보야? 거기에서 왜 올랐겠어? 너가 이유를 못 찾은 거겠지? 이유를 당장 찾아봐 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뒤져보면 매파적 구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속성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를 1시간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쭉 들어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게 정말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에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한국이든 미국이든 지금 같은 현상이고 시장의 어떤 심리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방향으로 지금 쏠려 있으면 결과를 보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조금 더 강하게 찾고 싶어하고 뭐 그런 심리를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10년물 국채금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4.99까지 왔습니다. 5%가 넘어가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미국의 은행들 지금 실적 나오는 거를 네. 보게 되면 사실 별게 없어요. 무난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금리가 뭐 3분기 내내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은행들이 과거 SVB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그런 징후가 보이냐, 뭐 예금의 뭐 강한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금자 보호되는 거 비중이 뭐 낮아가지고서 잠재적으로 예금 이탈의 가능성이 높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잠재 손실액이 자기 자본을 위협할 만큼 크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 봤을 때 그런 징후가 전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망할 은행들은 많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이 한번 일어난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원래는 4%가 넘어가면 다시 4% 장기금리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생길 거야라고 했었죠. 근데 안 생겼는데 지금은 또 나오는 게 사실 이제 라운드 넘버가 넘어갈 때 시장의 심리를 건드린다라는 저는 논리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5%가 넘어가게 되면 또 시장에 뭔가가 바뀔 거야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우리가 뭐 4.9가 4.95 되는 것과 4.95가 5가 되는 거의 차이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장기금리가 많이 올라갔고 그것이 연준의 정책에 영향을 실제로 미칠 정도로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 말인즉슨 사실은 연준도 조금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걸로 저는 읽혀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의 올라온 거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장기채 발행이 늘어날 거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미국 경제가 재가속화가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2%로 가는 길은 지금까지 내려온 것보다 훨씬 더 험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근데 뭐 요게 이제 확인되기 전까지 지금의 뭐 4%
4%대의 중반 정도의 만약에 뭐 10년물 금리가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저는 뭐 연준에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난 FOMC가 시작되기 직전이 4.3%대였었고 연준에서는 그 상황에서 점도 변화 경제 전망을 그렇게 찍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에서 거의 한 2번 이상 금리를 올린 것만큼 더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요거는 일단 데이터를 좀 더 지켜보자. 우리가 그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라는 거를 연준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시장에서는 그거 못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연준이 일단 참을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책 이반자들로 인해 가지고서 정책 실패가 나오는 확률은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특별히 크게 실수를 할 아니면은 뭐 뭔가 어디에서 깨질 만한 요인은 뭐 크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뭐 이제 요 부분에서 물론 올라온 것 자체는 뭐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네. 그렇지만은 요거 자체가 뭔가 이제 그 특별히 앞에 숫자가 바뀐다라고 해가지고서 세상의 변화가 그렇게 있을 것 같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심리가 4에서 5로 될 때 뭔가 단기적으로 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세요? 네, 그거 자체가 이제 경험 때문이죠. 뭐 네. 4%가 넘어갔었을 때에 그게 이제 2월, 3월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었다 보니 그러면 이번에도 또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지난 3월처럼 일어나지 네. 않을까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그렇게 따지면 사실 그 앞에 앞자리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도 반론을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너무 이제 심리가 중요한 건 사실이나 심리를 위주로 보는 것은 그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인에 또 조금 무시하게 되는 그런 분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뭐 악재가 워낙에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좀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을 구석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실적인가? 실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도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정직하게 안 좋으면 급락하고 좋으면 급등하고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실적 시즌에 대해서 네. 우려가 많았는데 네. 우려 대비해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뭐 실적 안 나오면 10% 빠지고 네. 잘 나오면은 근데 잘 나왔다고 이렇게 10몇 % 올려주는 거는 이번 그 실적 시즌에서 처음 본 것 같기는 넷플릭스. 해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실적 시즌은 아직 초반이고 중요한 그 빅텍 기업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래서 뭐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번 실적 시즌이 아마 지나고 나면 저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증익 시즌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실적 쪽에서는 그래도 다른 쪽의 심리는 나쁜데 비해 가지고서는 상황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관련해 가지고서는 그 사이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시장에서 되게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주요 수출 시장 중 하나인 중국이 너무 상황이 나쁘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중국의 경제 지표는 다행스럽게도 여러 그 부양책 덕분인지 네. 좀 예상치를 상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차례 저희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지만은 네.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만한 데이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은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자체가 글로벌 이익을 거의 이제 굉장히 정직할 정도로 조금 선행해가지고 알려주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려는 매크로에 대한 우려는 대단히 많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고 파는 투자를 할 때 사고 파는 기업들에 대한 이익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그럼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근데 이게 그 내가 보고 있는 기업은 안 좋은데라든지 근데 그 격차는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산업별로 영향을 받는 쪽은 크게 영향받는 쪽은 어쩔 수 없이 이게 영향도들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은 괜찮지만 미래는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제 그거는 매크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인 거거든요. 뭐 이자 비용이 올라가니까는 그러지 않을까 아니면 향후에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급격하게 갑자기 뚝 떨어져서 둔화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인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게 정책 기반자를 봐야 되는 게
연준이 그러니까는 연준도 사실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 보니까 대단히 조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양방향 위험인 거거든요. 계속해서 양쪽을 지금부터는 들여다보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운영을 하겠다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그 침체를 바란다라고 보는 거는 너무 그거는 연준에 대해 가지고 한쪽 면만 보는 거다라고 좀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연준의 목표 자체가 인플레 잡는 거하고 그다음에 고용 안정인데 고용 안정이라는 것 자체가 침체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간접적으로 본인들의 목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침체를 원한다? 그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에 맞게 조절해가지고 정책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파월 의장의 간밤의 발언 중에서도 성장률, 고용, 그리고 인플레 이렇게 세 가지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시하고 있다라는 건 뭐 분명한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매크로 미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국내 시장 잠깐 얘기를 최근에 좀 너무나 급락하는 흐름도 있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닥이 3%가 빠지고 그랬습니다. 국내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 분석 듣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는 국내 시장에 대해 네. 가지고서는 최근에 우려가 더 강했던 시장인 것이 네. 이익 추정치 자체가 막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고 보니까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렇게까지 생각한 만큼 나쁘진 않고 좋은 기업들도 많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 오히려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보다 먼저 좀 심리가 안 좋아졌던 거는 우리나라는 뭐 중국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서 실적이 나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추정치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갔었는데 근데 그 점이 일단은 먼저 이제 주가에 영향을 줬었고 그 다음에는 실제 뚜껑을 이제 열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는 괜찮은데라고 하는 시기에는 네. 지금 미국에 보시게 되면은 뭐 미국에서도 실적이 잘 나와봤자 전체적으로는 매크로의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린 막상 지금의 상황에서는 매크로의 영향을 받아버리니까는 그게 시장 심리 자체를 대단히 공포로 몰고 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의 영역은 저는 공포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포의 영역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표님은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하면서 뭐 몸을 사려야 될 시기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해야 될 시기도 있는 거고 각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대표님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제가 보세요?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는 공포라고 아까 말씀드린 네. 거가 사실은 제가 이제 결론을 지어 말씀드린 네. 건데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과잉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그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확실치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너무 일어날 거 그러니까는 전쟁이 마치 무조건 확전이 될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든지 인플레가 무조건 잡히지 못할 것이다. 3%로 그냥 과거보다 무조건 높아질 거다 본다든지 나아가서는 뭐 예를 들어서 침체에 반드시 빠지게 될 것이다. 혹은 금리가 앞자리가 바뀌면 무슨 일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와 같이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그 확정되지 않은 일어나지 않을 그다음에 분석이 사실은 조금 이게 용이치 않은 영역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들이 전형적으로 시장 심리가 안 좋아졌을 때에 그런 식으로까지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명확히 하여튼 공포의 영역이지 않나 그렇게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현재 공포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